이번 시간은 산모를 위한 바닷나물 미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중국의 본초 강목을 언급하면서 곰포 등의 해조류가 뭉친기를 풀어주는 의학적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늦어져 조선 후기가 되면 해조류가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특히 도움이 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도 종종 언급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 초반에 이규경이 쓴 오지연문 장전상고의 인사편 중 삼부개곽 변증설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기술하며 중국인이 산후에 아이를 낳은 후에 닭을 먹는 것과 달리 조선인이 해대갱, 즉 미역국을 먹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규경은 해대가 조선에서 감각이라고 부른다고 하여 해대갱이 미역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역은 해대라고 쓰기도 하고 해체라고 쓰기도 합니다. 또 조선 후기에는 이규경처럼 감각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시대별로 미역을 지칭하는 한자어가 달라집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는 뒤에 더 살피기로 하고 먼저 이규경이 설명한 미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누군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고래의 뱃속에 빨려 들어갔는데 새끼를 막 낳은 어미고래의 뱃속은 미역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역으로 인해 악혈, 즉 굳은 피가 묽고 맑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뱃속에서 나와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후 개, 즉 닭을 먹는 중국인과 달리 한국인들은 곽, 즉 미역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후에 미역을 먹는 이유와 동일해 보입니다. 또 미역국을 먹으면 피가 맑아진다고 믿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규경의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규경 자신의 할아버지가 북경에 가서 사람들에게 해대를 보여주었는데 다들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6세기 의학서인 본초강목에서 이미 신라 고려시대에 한반도에서 생산된 해대가 상당량 중국으로 이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규경도 이시진이 언급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본초 강목에서 동해 바다 위에 자란다는 것까지 적을 정도였는데 이상하게도 중국 사람들이 왜 해대를 못 알아보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문제는 중국에서 더 이상 해대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에도 시대 일본 북부에서 생산된 엄청나게 많은 곰포, 즉 해대가 류쿠 왕국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일부는 흑룡강을 통해 중국 동북부로도 수출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경의 할아버지가 당면했던 당혹감은 중국과 조선에서 해대가 지칭하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 다시 미역의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에서 산후에 미역국이나 미역을 먹는 것은 매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역을 먹는 나라가 한국, 북한, 일본 외에 많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미역을 자주 먹지만 한국의 미역국처럼 미역이 중심된 재료가 된 국을 만들어 먹지는 않습니다. 미역국을 먹는 나라는 한국이나 북한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산후에 미역을 먹는 관심이 있는 나라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국과 북한 외에는 없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세계에서 미역을 적극적으로 양식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1970년부터 양식이 시작되었지만 1990년대까지 대련과 칭다오 부근에서만 일부 생산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 미역 소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미역 1인당 소비량의 6배 가까이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역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사실 한국인에게 미역국은 태어나면서부터 매우 익숙한 음식입니다. 출산 뒤 산모가 미역국을 먹는 관습이 있습니다. 또 태신이자 아이를 돌봐주는 삼신에게 미역국을 올리는 관습도 전국적으로 보고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1927년에 나온 조선 여섯고에는 산모가 첫 국밥을 먹기 전에 산모방의 남서쪽을 깨끗이 치운 뒤에 쌀밥과 미역국 3그릇씩 장만해 삼신상을 차렸다. 그리고 여기에 놓았던 밥과 국을 산모가 모두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조선 총독부 자료 중에는 내륙 지방에 위치한 경북 김천의 산후 관습을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인용해 보면 아이를 낳았으면 삼신제를 지낸다. 산기가 있으면 바로 시어머니 또는 보모가 주제자가 되어서 백반과 미역국을 만들어 밥상을 놓고 산실벽을 향해 올리고 무사히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도한다. 출산 뒤 산부에게 이 제사 음식을 음복하게 한다. 20일째 되는 날에는 산모의 보모가 제주가 되어 밥, 미역국, 과일을 차리고 제사한다 라고 합니다. 조선에서는 삼신이라고 부르는 신이 임신과 출산, 아이의 성장을 관장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아이의 생일이나 명절 때 조상신과 함께 삼신에게 고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생기지 않는 부부가 무당에게 부탁해 삼신구슬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신에게 올리는 제물이 미역입니다. 또 한 가지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해남 윤씨 집안에서 사용했던 조항제 축문입니다. 부엌을 지키는 신인 조항신에게 가정의 축복을 기원하는 문서로 미역과 미역국이 제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역 양식이 이루어지면서 가치가 하락하기도 했고 또 미역 외에도 먹을 것이 많아지면서 1인당 미역 소비량이 줄고 상징적 가치도 분명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역 양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미역은 고급품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충청도 내륙지방에서는 시아버지가 아이를 낳은 며느리에게 해주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이 미역을 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역을 사줄 만큼 경제적 형편이 안 되는 시아버지는 항상 며느리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한국에서는 출산과 함께 미역을 계속 먹거나 매년 돌아오는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관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 간에 서로 미역국을 챙겨주며 생일을 축하해 줍니다. 생일날 미역국을 먹지 못한 사람은 최소한의 대접도 못 받았다는 생각에 서운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출산이나 생일 외에도 전국적으로 마을 제사나 집안 제사에서 주요 제물로 미역국이나 마른 미역인 장각을 올리는 사례도 많습니다. 미역을 명절 음식으로 소비하는 사례 중 흥미로운 것은 경상도 서남부 해안 지역의 나물국입니다. 부산과 경남, 거제, 통영, 남해 등지에서는 시금치, 고사리, 콩나물, 숙주나물, 미역, 도라지 등이 들어간 나물국을 차례, 제사, 잔치상 등에 올리는 관행이 있습니다. 나물국은 미역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각종 나물을 따로 무쳐 담고 육수를 부은 것입니다. 각 나물의 재료의 성질에 따라 삶거나 볶아서 국간장, 소금, 깨소금, 참기름 등으로 간을 하여 무치기도 합니다. 또 육수는 간편한 쌀뜨물만 끓여 사용하기도 하고 여기에 바지락, 담치, 굴 등 해산물을 넣어 국간장, 소금 등으로 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두부, 어묵 등을 넣어 끓인 뒤 나온 건더기는 제사 때 탕국으로 사용합니다. 제사, 명절 차례, 노인정 행사, 체육대회 등 마을잔치가 있는 날에는 반드시 나물국이 올라갑니다. 과거 집에서 혼례나 초상을 치를 때도 나물국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이 돌아오는 1월이 되면 지방 해녀들이 일부러 차가운 겨울바다에 들어가 갓 자란 미역을 따와 자가에서 사용하거나 판매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이 먹는 해조류는 김입니다. 대규모 김 양식은 남해안과 서해안의 얕은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 양식은 일제 시기를 거치며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수출을 위해 김 생산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한국 어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해처는 미역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도 미역이 중요한 해처였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해초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변해왔기 때문입니다. 해조류의 의학적 측면, 현대 자연과학에서 볼 때 해조류의 상징적 의미는 조선 초기 의학서에서 잘 찾을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 약식동원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먹는 것이 약이 그 근원은 하나라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어서 병을 치료하는 식치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음식물로 질병을 치료하거나 몸을 조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한국 음식 문화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닷가에 널려있는 해조류도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풀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가진 귀한 음식 재료가 됩니다. 조선 초기부터 의학서에 등장하는 해조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종 13년인 1431년에 향약 최치원령은 해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해대를 다시마, 곽과 유사하지만 거칠고 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해대는 다시마나 곽하고는 상이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2년 뒤인 향약 채취원령을 종합해 간행한 향약 집성방은 본초의 초구중품에서 다양한 식물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해조류를 설명하면서 향명으로 갯마름, 즉 바닷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어 당나라 때인 8세기경 진장기가 기술한 것을 옮겨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향명, 즉 우리말로 부르는 해초명을 적은 부분입니다. 해대, 다사마, 찬미역을 다른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곰포와 다시마를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현재의 분류체계하고는 다릅니다. 한편 약 200년이 지난 광해군 2년 1610년 동의보감은 탕핵편 체부에서 해체를 머육과 병기한 뒤 성질이 차고 맛은 짜며 독이 없다. 번열을 내리고 역류로 기가 묻힌 것을 치료하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동의보감은 해체, 즉 미역의 하위 범주로 해조, 해대, 곰포, 감태, 녹각채 등의 5가지 해초를 나열해 기술합니다. 가장 상세하고 구조적인 서술입니다. 먼저 해조는 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어 해대는 다사마라고 병기한 뒤 상기를 치료하고 물을 빼내며 역류와 기가 뭉친 것을 치료한다. 굳은 것을 연하게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해대를 다사마로 본 것입니다. 반면 곰포는 별개의 해조류로 성질이 차고 맛은 짜며 독이 없고 수종에 사용한다고 밝힙니다. 감태는 치질이나 토사광난 등에 사용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또 녹각채는 열기를 내리고 소화의 골증을 치료하는 데 쓴다고 하였습니다. 속방을 인용해 녹각채가 청각채인 것 같다라고 밝혀 녹각채는 우리가 지금 청각이라고 부르는 해조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의 향약 집성반과 동의보감의 2가지 문헌은 모두 해대를 다시마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곰포를 다시마나 해대와는 별개의 해초로 설명합니다. 특히 동의보감의 설명이 흥미로웠습니다. 저자인 허준은 해체, 즉 미역을 해초의 상위 범주로 설정한 뒤에 그 아래 해조, 해대, 곰포, 감태, 녹각채 등을 두고 설명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미역을 바닷나무를 대표하는 어휘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이후 문헌들을 보면 곰포, 다시마, 해대가 매우 혼용되고 있습니다. 또 그 약효도 비슷비슷하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7세기 후반쯤부터 감각이라는 새로운 해초명이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17세기 중반의 의학서에서 감각은 종을 치료하는 약재로 곰포와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감각탕, 감각갱, 미역국이 자주 등장하는데 앞서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보았듯이 조선 전기에 이미 곽이라는 이름을 가진 해초가 여럿 있었는데 그중 일부가 주목을 받아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의희는 담, 이질, 토사, 토열, 산증, 월경, 산후병, 창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감각을 약재로 사용하거나 감각갱 혹은 감각탕을 먹거나 감각가루를 먹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선 후기로 올수록 해조류에 대한 기존 분류 지식이 약화되고 여러 해조류의 이름이 혼용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그 중에서 감각이 기존의 여러 해조류를 대표하는 약재로 등장합니다. 아마 과거 다양한 해조류를 분류해 각각의 약효를 분석해 서술하던 것에서 비슷한 약효를 가진 해조류들을 혼용하며 사용되던 경향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자생하는 해초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나 분류 방식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기후변화에 따라 자생하는 해조류가 달랐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의학서에 나오는 해초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기도 어렵고 또 각 지역에서 동일한 해초를 구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해초를 찾아 그것을 대신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는 자산어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어보는 정약전이 흑산도 어민의 지식을 빌려 19세기 초에
한반도 서남단인 흑산도에 자생하는 바다 동식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산어보에는 무려 35종의 해초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 중 우리에게 익숙한 해조, 해대, 청각채, 감태 등도 등장합니다. 그중 해조는 속명을 말이라고 썼습니다. 해대는 속명을 감각이라고 쓰고 해산한 여성의 여러 병을 치료하는데 이를 뛰어넘는 약은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해대를 감각과 같은 것으로 놓은 것인데 앞서 의학서에서 해대와 다시마와 같은 것으로 놓거나 해대와 감각을 구분한 것과는 또 다른 분류입니다. 흑산도가 다시마나 곰포가 전혀 자생하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한자어 해대를 감각으로 간주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해대 외에도 가해대라고 하는 해초를 기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해대라는 것은 뜻 그대로 가짜 해대, 즉 가짜 감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매우 무르고 얇다, 국을 끓이면 매우 미끌미끌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해조류 분류상으로는 쇠미역 혹은 넘미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마트에서 파는 양식미역이 이러한 종류입니다. 주로 서울, 경기 지방에서 대량 소비되고 있는 미역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해대와 비슷하지만 검고 비단띠와 같은 흑대초라는 것도 적혀 있습니다. 자산어보에서 말한 해대, 감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미역과는 다른 해초입니다. 한국에서는 광주광역시나 대구광역시의 건어물 시장에 가면 미역 중에서 쫄쫄이 혹은 가세미역이라고 부르는 미역과 넘미역 혹은 떡미역이라고 부르는 미역을 구분해 판매합니다. 전자는 후자에 비해 입이 적고 가늘며 줄기가 두껍고 맛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산모용 미역에는 전자를 사용하고 가격도 후자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요즘 미역국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는 미역국 전문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미역국에 들어가는 재료가 이러한 미역이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미역은 어떤 해초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굉장히 헷갈리시죠? 20세기 전반기에 각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초명을 조사한 보고서에서 미역과 다시마가 들어가는 항목을 뽑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미역, 타미역, 살미역, 물미역, 털미역, 고들미역, 그리미역, 말미역 등의 미역이라고 부르는 식물이 정말 많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각 지역에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실제 생물학적인 분류상에 같은 해초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말까지 한국에 자생하는 미역류에 대한 생물학적 분류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히 들어가니 미역이 도대체 하나의 식물을 의미하는 것인지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미역이 한국인의 상찬이자 매일 먹는 음식이자 일상적인 의뢰품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은 길고 복잡한 역사적 과정을 거친 결과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결과적으로 미역이라고 통칭하는 해초가 중요한 상품이었던 것도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상품으로서 미역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